저는 요즘 조금 다르게 삽니다. 장을 보러 나가면 가격표를 한참 들여다보다가 그대로 내려놓는 물건이 더 많아졌어요. 예전엔 손주 옷을 고르다 예쁘기만 하면 바로 계산대로 향했는데 요즘은 그 옷이 다음 달에도 필요할까 스스로 묻곤 합니다. 한 달, 두 달 그렇게 지나자 신기하게도 통장에 남는 돈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요. 그때까진 전 몰랐습니다. 그동안 제가 왜 그렇게 돈을 써왔는지, 어디서 세고 있었는지 전혀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처음엔 연금도 있었고, 집도 있고, 퇴직금도 받았으니 괜찮다고 생각했죠. 겉으론 여유 있어 보였고, 주변에서도 잘 산다고들 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이상했습니다. 무언가 점점 조용히 무너지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오늘 제 이야기를 조심스레 꺼내보려 합니다. 혹시 이 글을 보고 계신 분 중에도 나도 모르게 조용히 가난해지고 있는 건 아닐까. 그런 불안한 마음을 한 번이라도 느껴보신 적 있다면 저와 함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세요. 퇴직한 첫 해는 꽤 여유로웠어요. 아침에 일어나 텃밭에 가서 상추며 토마토를 만지다 보면 시간이 훌쩍 갔고 점심 무렵이면 친구들과 카페에 모여 이런저런 수다를 떨었습니다. 그 시간이 참 좋았습니다. 이게 노후지 싶었죠. 은행에서 32년 일하고 받은 퇴직금 4억 원, 매달 나오는 국민연금 90만 원, 내 이름으로 된 집까지 있으니 저는 충분히 준비된 사람이라 생각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조금씩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마트에서 장을 보다 소고기 하나를 들었다가 다시 내려놓고 5,000원짜리 과일 앞에서 망설이는 저 자신을 발견하곤 했습니다. 그때는 그게 절약이라 생각했어요. 하지만 어느 순간 카드 결제일만 되면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고 친구들과의 약속을 다음에 보자라며 자꾸 미루는 제 모습이 이상하게 느껴졌습니다. 무언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걸 그제야 조금씩 느끼기 시작했어요. 돈이 부족하다고 말하긴 애매했지만 마음속 불안은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그리고 그 불안은 누구에게도 쉽게 말할 수 없었습니다. 다들 괜찮아 보였거든요. 겉으론 다들 잘 사는 것처럼 웃고 있었지만 혹시 나만 이렇게 조용히 가난해지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 때면 마음이 더 무거워졌습니다. 그렇게 어느 날 밤 스스로에게 묻게 되었어요. 도대체 나는 지금 무엇이 이렇게 불안한 걸까? 어느 밤 잠이 오지 않아 카드 명세서를 펼쳤습니다. 배달앱 8만 원, 편의점 현금, 인출 15만 원, 홈쇼핑 12만 원, 각종 자동 결제 20만 원. 금액은 크지 않았지만 횟수가 문제였습니다. 그중 일부는 기억조차 나지 않았어요. 홈쇼핑에서 샀다는 건강식품은 아직도 포장도 뜯지 않은 채 안방구석에 쌓여 있었고 같은 홍삼 제품을 2번 시킨 적도 있더라고요. 더 충격적인 건 제가 이 모든 소비를 기억하지 못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은행에서 일할 땐 10원 단위까지 맞춰가며 일했던 제가 정작 제 돈은 어떻게 쓰고 있는지 전혀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이 정도는 괜찮겠지. 손주들인데 당연하지라고 넘겼던 소비들이 한 달, 두 달 쌓이니 금세 40에서 50만 원씩 적자가 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돈은 결국 제 퇴직금에서 빠져나가고 있었던 거죠. 생활비로 매달 150만 원이 넘게 나가고 있었고 그중 90만 원은 연금으로 메꾸고 나면 나머지 60만 원은 전부 제 저축을 까먹고 있었습니다. 1년이면 720만 원, 5년이면 3천만 원이 넘는 돈이 사라지는 셈이었어요. 그리고 더 무서운 건 이런 상황을 제가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복지관 게시판에 붙어 있던 작은 안내지 한 장, 조용히 가난해지는 소비 습관. 그때까지는 그냥 심리 강의쯤으로 생각했지만 왠지 모르게 가슴이 철렁 내려앉아 신청하게 됐어요. 강의실에 들어서니 저와 비슷한 나이대의 분들이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어떤 분은 제 눈을 피했고 어떤 분은 한숨을 쉬고 계셨죠. 강사님이 말하셨죠. 여러분의 자산을 갉아먹는 건 주식이나 부동산, 투자 실패가 아닙니다. 바로 소비 습관입니다. 그 순간 고개가 절로 끄덕여졌어요. 첫 번째는 사소한 외식과 모임, 두 번째는 무료함과 외로움을 달래기 위한 충동 쇼핑, 세 번째는 기준 없는 자녀 지원. 저는 세 가지 모두에 해당됐습니다. 심지어 하나도 빠짐없이요. 한 달에 몇 번 안 되는 외식이라 생각했던 친구와의 카페 모임은 월말이면 10만 원이 넘게 지출되고 있었고요.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지자 홈쇼핑 채널을 틀어놓고 무의식적으로 주문 버튼을 누르곤 했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많았던 지출은 자녀 지원이었습니다. 큰아들이 전세금이 부족하다고 하면 주저없이 1,000만 원을 보탰고, 딸이 손주 학원비가 부담된다고 하면 매달 15만 원씩 보내줬습니다. 도와주는 거죠. 자식인데요. 그 말이 너무 익숙했기에 한 번도 잘못됐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강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부모가 주는 한, 자식은 자립할 이유를 느끼지 못합니다. 그건 사랑이 아니라 소비입니다. 그 말이 제 마음 깊은 곳을 콕 찔렀습니다. 그제야 저는 진짜로 묻게 되었어요. 나는 지금 진짜 사랑을 주고 있는 걸까? 아니면 내 마음의 허전함을 덮으려 돈을 주고 있는 걸까? 그날 강의가 끝나고 집에 돌아오는 길이 참 묘했습니다. 다리가 살짝 떨리고 마음이 복잡했어요. 머릿속에서는 계속 그 말이 맴돌았죠. 부모가 주는 한, 자식은 자립할 이유를 느끼지 못합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남편에게 말했어요. 여보, 우리 이대로 가면 퇴직금도 오래 못 갈 것 같아. 남편은 저를 보며 웃었어요. 무슨 소리야, 우리 아끼면서 사는데. 그래서 제가 카드 명세서며 자녀 계좌로 보낸 내역이며 손주 학원비며 다 보여줬어요. 남편도 놀라더라고요. 우리가 이렇게 많이 썼다고? 사실 그동안 자녀들에게 돈을 보내면서 한 번도 그게 문제라고 생각해 본 적 없었어요. 큰아들이 전세 자금이 부족하다 했을 때 단 1초도 망설이지 않고 1,000만 원을 보탰습니다. 애들 키우는데 어려운데 부모가 안 도와주면 누가 도와줘? 이런 생각이 당연했죠. 딸은 아이들 학원비가 부담된다며 조심스레 말 꺼냈고 저는 바로 내가 보낼게라고 대답했어요. 그 순간만큼은 뿌듯했습니다. 내가 여전히 쓸모 있는 사람이구나 하고요. 하지만 이제 와 생각해보면 그건 도움이라기보단 제 존재감을 확인받기 위한 소비였던 것 같아요. 자식들이 날 찾는 이유가 돈이라는 게 슬프지만 사실이었어요. 처음엔 미안해하던 아이들도 이젠 자연스럽게 요청하죠. 엄마, 이번 달도 부탁해 할머니, 태권도 장비 사야 해요. 자연스럽게 아무렇지 않게 너무 익숙하게. 그걸 제가 만들고 있었던 거예요. 무조건 도와주다 보니 자식들에게도 그게 일상이 되어 버린 겁니다. 한 번은 딸이 말하더군요. 엄마, 이번엔 좀 비싼 피아노 학원인데 그래도 할머니가 도와주신다니까 가능하겠어요. 그 말을 듣는데 뭔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어느새 저는 선택이 아니라 조건이 되어 있었던 거죠. 제 도움이 없으면 아이 교육이 어려워지는 상황. 제가 원했던 건 이런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그날 밤
남편과 이야기했어요. 우리가 자식들한테 도움을 주는 게 진짜 사랑이었을까? 아니면 우리가 외롭지 않기 위해 돈을 쓰고 있었던 건 아닐까? 남편은 한참을 생각하더니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글쎄, 둘 다인 것 같아.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아이들한테 좋지 않았던 것 같네. 그제야 저는 결심하게 됐습니다. 이젠 자녀 지원에도 원칙을 세워야겠다고. 정말 급한 상황이 아닌 이상 스스로 해결하게 하기. 도와줄 땐 이번 한 번이라는 조건을 분명히 하기. 상시 지원은 하지 않기.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그 변화가 내 마음을 위한 것이라는 점이었습니다. 죄책감 때문이 아니라 후회를 줄이기 위해서요. 자식들에게 말했습니다. 이젠 정말 급한 게 아니면 우리도 생활을 조절해야 해. 앞으로는 조금 어렵더라도 스스로 해결해 보렴. 처음엔 놀라고 서운해하는 눈치였어요. 하지만 몇 달이 지나니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아이들이 돈 얘기를 꺼내기 전 스스로 해결 방법을 고민하기 시작한 거예요. 무엇보다도 반가운 건 아이들과의 대화 주제가 바뀌었다는 겁니다. 예전엔 대부분 엄마, 이번 달도 좀으로 시작됐는데, 이젠 엄마,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할머니, 저번에 얘기하신 꽃 피었어요? 하는 안부 인사가 먼저였습니다. 그제야 깨달았어요. 진짜 사랑은 돈을 주는 게 아니라 자립을 지켜봐 주는 것이라는 거요. 그리고 그건 나를 지키는 일이기도 했다는 거요. 그리고 그날 이후 저는 또 하나의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왜 그렇게 계속 돈을 쓰고 있었던 걸까? 그 질문의 답은 생각보다 깊은 곳에 숨어 있었습니다. 나는 왜 그렇게 계속 돈을 쓰고 있었던 걸까? 이 질문은 제 머릿속에서 며칠이고 떠나질 않았습니다. 가만히 거실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다가도, 밥을 하다 말고도, 밤에 누워 불을 끄고 나서도 마음 한구석이 자꾸 그 말을 붙잡고 있었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 이상하게도 돈을 쓸 때 저는 죄책감을 느낀 적이 별로 없었습니다. 아니, 오히려 마음이 조금 나아지는 느낌마저 들었습니다. 홈쇼핑으로 건강식품을 샀을 때, 친구와 만나 계산을 도맡았을 때, 손주들에게 용돈을 쥐어줬을 때, 이 정도는 괜찮잖아라는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죠. 그런데 정말 그랬을까요? 정말 괜찮은 소비였을까요? 어느 날 조용한 오후에 차를 마시며 지난 몇 달을 돌아봤습니다. 그러다 문득 떠오른 장면들이 있었어요. 혼자 집에 있을 때 괜히 불안해서 홈쇼핑 채널을 켜두었던 날들. 남편이 낮잠을 자는 틈에 심심해서 휴대폰을 열고 충동적으로 물건을 주문했던 날들. 손주에게 줄 선물을 포장하면서 그래도 난 필요한 사람이야라고 스스로를 다독였던 순간들. 그건 꼭 무언가를 사고 싶어서가 아니라 마음이 허전했기 때문이었어요. 그제야 조금씩 실체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돈으로 무언가를 사고 있었던 게 아니라 감정을 달래고 있었던 겁니다. 외로움, 무료함, 미안함, 심심함, 그 마음의 틈을 채우기 위해 지갑을 열었던 거죠. 특히 미안함은 오래도록 제 안에 남아있던 감정이었어요. 직장 다닐 땐 바쁘다는 이유로 아이들과 손주들에게 많은 시간을 주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그 미안함이 은퇴 후 돈이라는 방식으로 나타났던 것 같아요. 뭔가 해줘야 덜 미안한 기분이 드는 거죠. 그런 심정 혹시 공감되시나요? 그리고 무료함도 컸습니다. 하루가 길었어요. 할 일도 없고 약속도 없고 남편은 조용히 쉬고 있는데 그런 날이면 괜히 TV를 켜고 홈쇼핑 채널을 보다가 오늘만 특가라는 말에 혹해서 버튼을 누르곤 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구입한 물건 중 절반은 지금 어디에 있는지도 모릅니다. 아직 포장도 뜯지 않은 건강식품, 한두 번 쓰고 구석에 밀어둔 마사지기, 잘 어울리지도 않는 옷들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걸 바라보며 속으로 이렇게 중얼댔어요. 내가 이걸 왜 샀을까? 그때 복지관 당사님이 하신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나는 왜 이걸 샀지? 라는 생각이 든다면 그건 이미 감정 소비가 시작된 겁니다. 맞아요. 제가 쓴 돈의 대부분은 필요한 것이 아니라 허전한 마음 때문이었어요. 그런데 그게 더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그런 소비는 기억에 남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냐면 순간적인 감정을 덮기 위해 쓴 돈이기 때문에 그 이유도 물건도 금방 잊혀져 버리거든요. 그래서 통장에 돈이 줄고 있어도 실제로는 내가 얼마나 쓰고 있는지를 모르게 되는 거예요. 제가 딱 그랬습니다. 아껴 쓴다고 생각했지만 어느새 지갑은 얇아져 있었고 불안은 점점 커져만 갔죠.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소비 문제가 아니라 감정을 어떻게 다루느냐의 문제라는 거요. 그 이후로 저는 마음이 허전해질 때마다 스스로에게 물어보기 시작했어요. 지금 뭔가 사고 싶은 이유가 뭘까? 내가 지금 외로운 건 아닐까? 지금 이 돈 꼭 써야 하는 걸까? 그리고 신기하게도 그렇게 마음을 들여다보는 시간이 생기니까 충동이 조금씩 줄기 시작했습니다. 쇼핑 대신 산책을 나가고 무료한 오후엔 오래된 책을 꺼내 읽고 손주를 보고 싶을 땐 전화를 걸어 안부를 묻는 걸로 마음을 채우게 되었어요. 감정 소비는 절대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습니다. 하지만 감정을 모른 척한 채 계속 돈으로 덮기만 한다면 언젠간 그 소비가 습관이 되고 그 습관이 내 자산을 천천히 갉아먹게 될 겁니다. 저처럼 후회하기 전에 지금부터라도 내 마음을 살펴보세요. 어쩌면 우리에게 필요한 건 새로운 가전제품이 아니라 한 통의 안부 전화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뭔지 그걸 찾아가는 연습이 바로 변화의 시작이더라고요. 감정을 들여다보게 된 후 저는 작은 다짐 하나를 했습니다. 이젠 달라져야겠다 하지만 욕심내지 말자. 단 3가지만 바꿔보자. 나이가 들수록 마음은 조급해지고 새로운 걸 시작하는 게 겁이 나기도 합니다. 저도 그랬어요. 한꺼번에 모든 걸 바꾸겠다고 하면 그건 오히려 스트레스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딱 3가지만 정했어요. 누구나 지금 당장 실천할 수 있는 아주 단순한 것들입니다. 첫째, 외식과 모임은 월 2회로 제한하기. 친구들과의 만남 참 소중하죠. 저도 정작 미숙이랑 매달 몇 번씩은 꼭 얼굴을 봤거든요. 근데 그 만남이 매번 카페, 식당, 커피, 디저트로 이어지다 보니 생각보다 많은 돈이 들었어요. 만날 때마다 이번엔 내가 낼게 하다 보니 월 10에서 15만 원은 훌쩍 넘기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먼저 친구들에게 말을 꺼냈습니다. 이번 달엔 우리 집에서 만날까? 내가 따뜻한 차 준비할게. 처음엔 친구들이 어리둥절했어요. 영순이가 왜 이러지 싶었겠죠. 하지만 솔직하게 말했어요. 요즘 가게 좀 정리하고 있어. 우리 꼭 돈 써야만 만날 수 있는 사이 아니잖아. 그 말에 친구들도 공감했는지 오히려 더 편하게 만나게 됐어요. 정자는 사실 나도 요즘 카드값 부담됐어. 잘 됐다면서 웃더라고요. 이 작은 변화 하나가 사람 사이의 온기는 그대로 두면서도 돈은 지켜주는 좋은 방법이었어요. 둘째, 쇼핑은 하루 묵히기, 원칙을 세우기. 홈쇼핑이나 인터넷 쇼핑을 하다 보면 순간 확 끌리는 물건이 있어요.
지금 안 사면 손해 같은 말에 마음이 쏠리고 한 번 클릭하고 나면 주문 완료. 그런데 대부분 그런 물건은 며칠 지나면 후회가 밀려옵니다. 이걸 왜 샀지? 그래서 저는 하루만 기다리기 원칙을 만들었습니다. 장바구니에 담고 그날은 그냥 닫아버려요. 그리고 다음 날 다시 봤을 때도 여전히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면 그때 구입하는 거죠. 놀랍게도 하루만 지나도 사고 싶은 마음이 싹 사라지는 경우가 정말 많았어요. 특히 건강식품, 옷, 주방도구처럼 이미 비슷한 게 집에 있는 경우엔 더 그랬고요. 한 달 동안 이 원칙을 지켰더니 쇼핑 비용이 30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줄었습니다. 셋째, 자녀 지원은 비상시에만 하기로. 이건 저에게 가장 어려운 결정이었습니다. 그동안 자녀가 어렵다고 하면 무조건 도와줘야 한다고 믿고 살았거든요. 하지만 그게 습관이 되면 나도 힘들고 아이도 자립을 놓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남편과 상의 끝에 기준을 정했습니다. 매달 정기적으로 지원하지 않는다. 정말 급한 상황일 때만 한 번씩 도와준다. 도와줄 땐 이번 한 번이라는 말과 함께 한다. 처음엔 아이들이 당황했어요. 딸이 말했죠. 엄마, 큰애 피아노 학원비가. 예전 같으면 곧바로 보내주게 했겠지만 이번엔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딸, 이제는 너희가 아이 교육에 대한 계획을 스스로 세워야 할 때인 것 같아. 우리가 도와주는 게 당연해지면 결국 그게 너희에게 짐이 될 수도 있어. 아들은 차 수리비가 부족하다며 연락이 왔습니다. 아들아, 이번엔 스스로 해결해보자. 진짜 힘들면 다시 얘기하자. 그 말을 하면서도 마음이 아팠어요. 하지만 며칠 후 아들이 다시 연락했더군요. 엄마 말 듣고 나니까 괜히 의지한 것 같아서 부끄럽더라. 내가 해결했어. 그 말을 듣는데 얼마나 뿌듯했는지 몰라요. 나를 의지하던 자식이 이제는 스스로 일어서는 모습을 본다는 건 부모로서 더 없는 기쁨이었습니다. 이 세 가지를 실천한 지 3개월이 지나고 나서 제 통장 잔고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외식비는 15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줄고 충동구매는 30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자녀 지원은 25만 원에서 0원이 됐어요. 총 60만 원이 매달 절약된 셈이죠. 그리고 그보다 더 값진 건 마음의 변화였습니다. 이번 달은 또 얼마나 나갈까? 라는 불안이 이번 달은 얼마나 남을까? 라는 기대감으로 바뀌기 시작했어요. 작은 실천이 큰 안정을 가져왔습니다. 돈이 남으니 여유가 생기고 여유가 생기니 표정도 달라졌다는 말을 주변에서 듣게 됐어요. 혹시 여러분도 어디서부터 바꿔야 할까 고민하고 계신다면 딱 3가지만 정해보세요. 외식과 모임은 줄이고, 쇼핑은 하루 기다리고, 자녀 지원엔 원칙을 세우고, 그렇게 시작하면 분명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나는 아직 괜찮아, 당장 생활에 큰 문제는 없는데. 저도 그랬습니다. 1년 전까지만 해도 저희 부부는 연금도 받고 퇴직금도 남아있고 집도 있으니까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마음속 한켠에 불안이 있었지만 그래도 우린 남들보단 나은 편이지 하며 넘겼습니다. 그런데 그게 바로 가장 위험한 착각이었습니다. 괜찮다는 말은 지금은 맞을 수 있어요. 하지만 앞으로도 그럴까요? 제가 직접 계산해 봤습니다. 매달 60만 원씩 적자가 나는 구조라면 1년이면 720만 원, 10년이면 7천만 원이 넘는 돈이 빠져나갑니다. 거기에 물가가 매년 3에서 5%씩 오르면 지금 150만 원으로 살던 생활은 10년 후엔
200만 원이 있어야 유지될 수 있어요. 그런데 연금은 그대로잖아요. 연금은 오르지 않는데 지출은 오르고 퇴직금은 줄고 병원비는 늘고 그렇게 되면 70대 중반, 80대에 접어들 무렵엔 손에 쥔 돈이 거의 남아있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더 무서운 건 그 시점에는 지금처럼 줄일 수 있는 체력이나 판단력조차 줄어든다는 겁니다. 지금은 외식 줄이고 쇼핑 참는 게 가능하지만 나중엔 체력도 약해지고 병원 갈 일도 많아지니 선택의 여지가 줄어들어요. 결국 지금 줄이지 않으면 나중에는 줄일 수도 없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 자녀에게 의지해야 합니다. 저는 그걸 정말 피하고 싶었습니다. 지금은 제가 아이들을 도와주고 있지만 만약 제가 어려워지면 그 무게가 아이들에게 다시 돌아갈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미 자립을 덜한 아이들이 부모까지 책임져야 한다면 그건 또 다른 고통이 되겠죠. 그래서 지금, 바로 지금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직 체력도 있고 판단도 가능하고 생활을 조절할 여유가 있는 이 시점, 이 시기를 놓치면 정말 늦을 수 있다는 걸 저는 뼈저리게 느꼈어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난 아직 괜찮아 하지만 그 말은 때로 나중에 후회하게 될 말이기도 해요. 그냥 지금부터 작은 걸 바꾸면 됩니다. 무리하지 말고, 부담 갖지 말고,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소비를 한번 돌아보고, 감정적으로 쓰는 돈이 있다면 잠깐 멈춰보세요. 그게 첫걸음입니다. 하루 늦게 시작하는 것보다 오늘 한 줄기라도 바꾸는 게 훨씬 큰 차이를 만듭니다. 지금 바꾸면 1년 뒤에 내 모습이 달라지고 5년, 10년 뒤에도 나는 여전히 나답게 살아갈 수 있을 겁니다. 퇴직 후 조용히 가난해지는 인생이 아니라 스스로 통제하고 여유를 되찾고 관계를 회복하며 더 건강하게, 더 따뜻하게 살아가는 노년. 그건 누구에게나 가능합니다. 그리고 바로 여러분도 지금 그 출발선에 서 계십니다. 퇴직 후에야 비로소 알게 된 진실이 있습니다. 노후를 여유롭게 만드는 건 돈이 아니라 태도라는 사실입니다. 돈이 많아도 조절하지 못하면 금방 줄어들고 수입이 적어도 잘 관리하면 오히려 더 든든하게 살 수 있더라고요. 이제 저는 소비를 결정할 때 단순히 필요하냐 아니냐만 따지지 않습니다. 그 순간 내 마음이 어떤지를 먼저 살펴봅니다. 외롭진 않은지 불안한 건 아닌지 뭔가에 대한 보상 심리는 아닌지 그렇게 마음을 먼저 들여다보면 절반 이상의 소비는 멈출 수 있었어요. 또 하나는 기록하는 습관입니다. 지금도 저는 수첩에 하루하루 지출을 적습니다. 5,000원을 써도 적고 통장에서 자동이체가 나가도 꼭 메모해요. 기록은 나를 돌아보게 만들고 내가 소비를 통제하고 있다는 자신감을 줍니다. 그리고 말하기에 용기도 배웠습니다. 자녀에게, 친구에게, 남편에게 솔직히 말하는 겁니다. 우리 이제 이만큼만 써보자. 이번 달은 조금 줄여보자. 도움은 정말 급할 때만 주자. 이 말을 처음 꺼낼 땐 참 어려웠어요. 혹시 마음 상하진 않을까? 괜히 민망하지 않을까 걱정도 됐죠. 그런데 막상 이야기해보니 오히려 고맙다는 반응이 돌아왔습니다. 자녀도, 친구도 사실은 같은 고민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가장 큰 변화는 자신감이 생겼다는 겁니다. 이젠 소비가 나를 끌고 가지 않습니다. 제가 소비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통장을 볼 때마다 불안이 아니라 뿌듯함이 느껴져요. 이 작은 변화들이 제 노후를 바꿔놓았습니다. 이 글을 듣고 계신 분들 중에도 아마 저처럼 생각하실 수 있을 겁니다. 나는 지금 너무 늦은 거 아닐까? 아니에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부터 딱 3가지만 바꿔도 1년 뒤엔 달라집니다. 한 달에 60만 원만 줄여도 1년이면 720만 원이 남습니다. 5년이면 3,600만 원입니다. 거기에 마음의 평안, 관계의 회복, 나에 대한 신뢰까지 더해지면 그 가치는 돈으로는 다 헤아릴 수 없습니다. 퇴직은 끝이 아닙니다. 또 다른 인생의 시작입니다. 그 시작을 조금 더 단단하게, 조금 더 따뜻하게 만들기 위해 오늘 이 글을 들려드렸습니다. 혹시 지금 이 순간 조금이라도 마음의 변화가 일었다면 그게 바로 출발입니다. 오늘 하루 내 소비를 한번 돌아보세요. 무심코 꺼내는 지갑 속에 내 마음이 들어있는 건 아닌지. 조용히 가난해지는 노후가 아니라 차분히 여유를 쌓아가는 인생이 되시기를.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시작하세요. 오늘이 그 출발선입니다.